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오늘의 책,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 시대를 앞서간 천재 버트런드 러셀이 비판적 세상 읽기. 버트런드 러셀 지음, 장석봉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 맹목적인 믿음은 광기의 시작이다. 비판적 사고만이 우리를 진실로 이끈다. 20세기 최고지성 러셀의 세상의 틀을 깨는 신랄하고 통쾌한 통찰. 자, 오늘의 책은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요즘 사회. 요즘 사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사는 사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기 싫고, 삶 자체가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좀 깊이 하고 멀리 두려고 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할 시간도 없는 사회라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이 너무 바쁘고 일상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죠. 참고로 이 책은 1950년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20세기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만 봐도 21세기의 우리가 너무 확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이지 않나 싶어요.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저자분께서 그리고 분석 철학의 기초를 세운 철학자로서 이 책을 집필하셨는데 이 러셀의 오늘의 책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지은이 소개를 하자면 저자의 소개를 하자면 1872년 영국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학과 도덕 과학을 전공하였다고 합니다. 수학과 철학뿐 아니라 과학, 역사, 교육, 정치,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7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와, 책 한 권 쓰기도 정말 힘든 건데 70여 권의 저서를 심지어 다양한 분야에 두루 남기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분들의 두뇌는 그 능력이 어디까지일까요? 놀랍기만 합니다. 거의 하루 평균 3,000단어 이상의 글을 써내는 초인적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넓은 사회 참여로도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반전 평화운동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수소폭탄 실험 반대운동, 핵무장 반대운동, 쿠바 위기, 베트남 전쟁 문제에 적극 개입하였고 아흔의 나이에도 시민 불복종 운동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아흔의 나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셀은 아인슈타인, 디킨슨, 케인스, 화이트헤드, 조지프 콘레드, 비트겐슈타인 등 한 세기를 풍미한 거장들과 교류하며 20세기 지성사의 한가운데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철학자, 수학자, 교육 혁신가이자 실험가, 성해방의 옹호자, 무정부주의자이자 회의적 무신론자, 평화와 인권을 추구한 운동가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다가 1970년 98세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대표저서 의미와 진리에 관한 탐구, 수학 원리,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양 철학사, 결혼과 도덕, 자유와 조직, 행복의 정복, 게으름에 대한 찬양,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등이 있습니다. 자, 옮긴이 소개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석봉 님이십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에 단행본 기획을 하며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은 책으로는 인류의 문화를 바꾼 물건 이야기 100이 있고요. 옮긴 책으로는 회색곰 왑의 삶, 뒷골목 고양이, 일러스트 동물농장, 둘리틀 박사의 우체국, 둘리틀 박사의 동물원 등이 있습니다. 자, 책의 첫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책을 선물을 했을 때, 네, 그 받아보시는 대상자에게 이 문구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땡땡땡님에게. 여기에는 이제 선물을 받을 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 책의 내용은 살펴보질 못했고요. 제목만 보고 너무 끌려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됐어요. 1950년대에 지어진 책.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깨우침을 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책에 관해서는 다양한 언론들이 극찬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추천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짝 살펴보니까 이제 머릿말이죠. 서문이 있는데 서문이 생각보다 좀 깁니다. 그래서 서문보다는 바로 오늘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문에서 너무 힘이 빠지면 본론 본문에서 본문 소개를 할 때 집중력이 좀 후퇴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본문 위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추천의 글. 탈진실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추천의 글. 현대 사회에 필요한 불편한 진실의 목소리. 자, 추천의 글이 2개나 있죠. 네, 정말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문. 시대의 풍랑 속에서 피어난 철학가 버트런드 러셀. 머릿말. 원죄에 대한 해명. 1장. 세상을 보는 냉철한 철학적 시선. 2장. 불확실성을 견디고 판단을 유보하는 힘. 3장. 인류의 미래를 위한 철학적 제언. 4장. 잘못된 사고를 꿰뚫어보는 힘. 철학은 무엇을 꿈꾸는가? 5장. 억압과 착취에 맞선 약자들의 숨겨진 힘. 자, 목차 소개하면서 저는 오늘 어느 부분을 소개해드려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5장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계속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6장.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7장.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고발. 인간은 왜 끊임없이 오류를 저지르는가? 8장. 교육, 사고의 틀을 깨는 힘. 저는 왜 교육 얘기만 나오면 뭔가 슬퍼지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많이 슬픕니다. 9장. 진보의 역사. 인류를 발전시킨 위대한 생각들. 10장. 파멸의 역사.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한 생각들. 이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한 생각. 11장. 내가 만난 2얼굴의 유명인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2장. 나의 삶, 나의 신념. 내가 쓰는 나의 부고. 1987. 1937년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하나하나가 다 궁금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지는 그런 제목들인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음,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시대의 흐름,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고발?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면서 페이지 수가 최대한 적은 것들, 가장 적은 것 중에서 집중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음, 인류를 발전시킨 위대한 생각들, 진보의 역사, 이거 어떨까요? 이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개할 부분은 9장, 진보의 역사, 인류를 발전시킨 위대한 생각들입니다. 어떤 관념이 인류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할 때, 우리가 다룰 관념은 지식과 기술에 기여한 관념과 도덕이나 정치와 관련된 관념이다. 이 주제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 인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인구가 더 많아지면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인간이 동물과 더 멀어지면 도움이 될까? 또는 더 행복해지면, 더 다양한 경험을 즐기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되면, 서로에게 더 우호적이 되면 도움이 될까? 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류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그러니 우선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인류를 도운 가장 명확한 것은 숫자 관념이다. 호모사피엔스는 한때 매우 희귀한 종이었을 것이다. 정글과 동굴에서 불안정하게 생존하며 야생동물을 두려워하고 영양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호모사피엔스의 지능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누적되면서 생물학적 이점이 있었지만 긴 유학이 원숭이보다 떨어지는 민첩성, 털이 부족해서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단점을 겨우 넘어선 정도였다. 그때는 분명 인간의 수가 매우 적었을 것이다. 인류는 전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에 자신의 기술적 재능을 주로 사용했다. 인구 증가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인구 증가가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기뻐해야 할 만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또한 우리는 특정한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동물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먼저 타고난 것에 비해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술이 인간의 삶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신중함이 점점 더 충동을 지배하는 점에서 그렇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확실히 점진적으로 동물과 멀어졌다. 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타고난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술이 인간의 삶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습득한 기술이라는 의미는 현대 사회에서는 습득한 지식의 양, 공부가 되겠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혹은 정말로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도 네,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중함이 충동을 지배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성이 어떤 감정을, 본능을 조금 더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점. 그런 것에서 우리가 동물과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네, 밑줄을 좀 긋고 넘어갈게요. 그러나 나는 행복에 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철새가 아닌 새들은 겨울 동안 많은 수가 굶어 죽는다. 그러나 새들은 여름 동안 이 재앙을 예견하지 못하고 지난 겨울에 닥친 재난이 얼마 전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나는 이번 겨울 1946년부터 1947년 이 겨울 기간 동안 굶어 죽을 새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인도와 중부 유럽에서 굶어 죽을 인간만큼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굶주림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죽음은 오랜 불안 끝에 일어나며 이웃들 역시 불안에 휩싸인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겪는 해악뿐 아니라 우리 지성이 우리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는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고통받는다. 자, 네, 역시나 네, 철학에 정통하신 분으로서 네, 철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그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겪는 어떤 안 좋은 일 때문만이 아니라 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해요. 걱정이라고 하면 될까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너는 이런 것을 걱정하며 살아야 해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예측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면 걱정이 생기고 즐거움을 포기하게 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실제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지식인 친구들, 심지어 안정적인 수입을 누리는 그들조차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는 쥐들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가 진보를 이루었다고 확신하진 못하겠다. 그러나 쾌락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다르다. 예전에 본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사자 몇 마리에게 야생 사자들이 사냥에 성공하는 영화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를 본 사자들은 아무도 그 광경을 보며 즐거워하지 않았다. 음악, 시, 과학뿐만 아니라 축구, 야구, 술도 동물들에게는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 덕분에 동물들보다 훨씬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런 이점을 누리게 된 대신 동물들보다 지루함에 훨씬 더 취약해졌다. 아, 네. 약간 그런 것일까요?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만끽할수록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지루할 수밖에 없는, 지루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누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참, 인간이 지성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네, 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하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성 덕분에 가장 많이 네, 번성하게 된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이 지성이 인간의 발목을 잡네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숫자나 다양한 즐거움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인간이 지적이고 도덕적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동물보다 더 많이 한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가진 장점 중 하나로 여긴다. 인간 지성이 실제로 장점인지는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적어도 이것은 우리를 동물과 구별짓는 것 중 하나이다.
문명이 우리에게 서로를 더 우호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을까? 답은 간단하다. 꽃가울새. 미국에 사는 종이 아니라 영국에만 사는 종. 이 꽃가울새는 나이든 꽃가울새를 죽을 때까지 쪼아대지만 인간은 나이든 사람에게 노령연금을 준다. 아, 자, 문명이 우리를 서로에게 더 우호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을까요? 네, 맞죠. 음,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가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가치가 없는 네,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네, 그런 분들도 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죠. 문명은 우리를 서로 더 우호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같은 무리 안에서는 다른 동물종보다 서로에게 더 우호적이지만 무리 밖 사람들에게는 여느 동물과 다름없이 흉포하며 우리의 지성은 어떤 맹수도 하지 않는 범위까지 잔인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인도적인 태도가 더 널리 퍼질 수도 있지만 그리 확신할 수는 없으며 그럴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자, 이 책은 195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20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이죠. 같은 무리 안에서는 함께 우호적으로 지내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요새는 같은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서로 우호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나를 제외하고 내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불행을 겪든지 상관이 전혀 없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도 더 심해질까요? 좀, 네, 무섭습니다. 어떤 관념이 인류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할 때 이 모든 다른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다룰 관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식과 기술에 기여한 관념과 도덕이나 정치에 관련된 관념이다. 먼저 지식과 기술에 관한 것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언어가 언제 생겨났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점진적으로 생겨났다고 확신할 수 있다. 언어 없이는 인류가 오랫동안 발명하고 발견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로 전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언어가 사용되기 전이나 후에 일어났을 불의 사용이다. 처음의 불은 조상들이 잠을 자는 동안 야생동물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되었을 텐데 그때 불이 주는 따뜻함도 좋게 느껴졌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아이가 고기를 불에 던져 꾸중을 들었겠지만 불 속에서 고기를 꺼냈을 때 훨씬 더 맛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요리의 긴 역사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소와 양 같은 가축을 길들이면서 인간의 삶은 훨씬 더 즐겁고 안전해졌을 것이다. 일부 인류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가축의 유용성을 예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믿는 종교가 숭배하라고 가르친 동물을 길들이려 했다는 흥미로운 이론을 펼치기도 했다. 사자와 악어를 숭배한 부족은 멸종되었고 소나 양을 신성한 동물로 여긴 부족은 번성했으니 말이다. 나는 이 이론이 마음에 든다. 찬성하거나 반대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기에 이 이론을 토대로 마음껏 상상을 펼칠 수 있다. 동물의 가축화보다 더 중요한 단계는 농업의 발명이지만 이 때문에 수세기 동안 지속된 피비린내 나는 종교 관행이 도입되기도 했다.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은 인신공양과 식인풍습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몰렉은 아이들의 피를 먹지 못하면 곡식이 자라는 것을 돕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자, 여기서 몰렉은 어떤 신의 이름 아닌가요? 맞나? 잠시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건, 네, 모르는 건 알고 넘어가면 좋잖아요. 자, 검색을 했는데, 몰렉은 가나안 지방에 혹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숭배된 신입니다. 몰렉. 들어본 것 같습니다. 몰렉. 어디서 들어봤지? 뭔가 좀, 악마처럼 생각이 드네요, 저는. 왜죠? 네, 잘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느껴집니다. 몰렉. 네. 산업화 초기의 맨체스터 복음주의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채택했는데, 그들은 6살 아이들을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게 했다. 이제는 아이들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곡식이 자라고 면직물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에게 피를 바칠 바에 그 희생 제물이 될 아이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일을 시켰더니 생산량이 늘어나네. 어쩌면 인간이 더 독하지 않나 싶네요. 이럴 때 아이들을 바치지 않고 바치면 너무 아까운 거지. 일을 시킨 거. 참.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곡식을 발견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지만 면직물은 한 세기 정도에 발견되었으니 아마도 세상이 진보한다는 증거가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선사시대의 위대한 발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 단계는 쓰기 기술이다. 이는 역사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쓰기는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림으로 쓰는 행위는 말하기만큼이나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음절을 가진 표의 문자로 그리고 거기에서 알파벳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국에서는 표음 문자로 진화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역사 시대로 오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수학과 천문학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두 분야 모두 우리 시대가 시작되기 수천 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출현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의 학문은 그리스인들이 처음 접하기 훨씬 전에 이미 정형화되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용하다고 여겨온 사고와 탐구 방식은 그리스인들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번영하는 그리스 상업 도시에서 노예 노동으로 살아가는 부자들은 무역 과정을 통해 여러 국가와 접촉했는데 그중 일부는 매우 야만적이었고 다른 일부는 꽤 문명화되어 있었다. 바빌로니아인이나 이집트인처럼 문명화된 이들이 제공하는 것을 그리스인들은 빠르게 흡수했다. 그들은 열등한 주변 민족의 관습이 자신들의 것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신들의 전통 관습을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을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어, 주변 민족의 관습이 자신들의 것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신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비판을 한다는 것, 이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발전을 했다는 얘기죠. 요새 비판을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을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면서 살지 않나요?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을 비판했어요. 네.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것과 다른 나를 비판함으로써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꼭 밑줄을 긋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과 다른 그 존재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생각들,
세상에 많은 수많은 그 생각들을 내 생각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하지? 내 생각과 다른 저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내 생각을 좀 비판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그리스인들처럼 우리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소개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경에는 오늘날에도 능가할 수 없는 수준의 계몽된 합리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이름이 어렵다. 크세노파네스는 인간이 자신들의 이미지로 신을 만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신을 검은 피부에 코가 납작한 형상으로 만들고 트라키아인들은 파란 눈과 빨간 머리 형상으로 만든다. 그렇다. 만약 소와 사자와 말이 손을 가지고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인간처럼 예술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면 말은 신의 형상을 말과 같이 그릴 것이고 소는 소와 같이 그리며 신의 몸 또한 각자의 품종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도 밑줄을 긋고 싶네요. 인간이 자신들의 이미지로 신을 만든다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을 제외하고도 어, 이 신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믿는 것,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신이 아닐까요? 믿을 신자잖아요. 한자로 풀이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것은 내 생각, 나의 이미지로 내가 믿고 싶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 만들어내다라는 표현이 좀, 네, 맞을 것 같네요. 근데 그것을 잘못 만들면, 아, 정말 사회가 혼란스럽고 서로 갈등만 남고, 네, 현, 현재 말하면서 제가 자꾸 멈칫멈칫하는 이유가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갈등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소개합니다. 일부 그리스인들은 수학과 천문학을 탐구하면서 전통에서 해방되려 했고 두 분야 모두에서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다.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도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하지 않았다. 수학은 영원한 진리를 제공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초감각적 기준으로서 그 자체가 신사다운 연구였다. 오직 아르키메데스만 이 로마인들에 대항하여 시라쿠사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발명함으로써 수학이 현대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로마 병사가 아르키메데스를 죽이면서 수학자들은 다시 상아탑으로 숨어들었다. 천문학은 16세기와 17세기에 항해에 유용하다는 이유로 열정적으로 연구된 학문이었지만 그리스인들은 고대 말기에 점성술과 연관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문학을 연구했다. 그들은 천문학 초기 단계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크기를 꽤 정확하게 추정했다. 또한 태양과 달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심지어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코스는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완벽하게 전개했지만 그의 견해는 단 한 명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거부했고 이로써 기원전 300년 이후에는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 그리스인들의 업적이 알려지면서 근대 과학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스인들은 자연 법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 법칙을 수학 용어로 표현하는 습관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근대에 들어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리스인들은 자연 법칙을 수학 용어로 표현하는 습관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근대에 들어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한 관념은 근대에 들어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인들은 과학이 목적의 관념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인을 네 가지,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으로 구별했는데 그중 우리와 관련된 것은 작용인과 목적인이다. 작용인.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보니까 입에 안 들어오네요. 작용인, 목적인. 작용인은 우리가 단순히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목적인은 목적이다. 예를 들어 산행 중에 심한 갈증을 느꼈을 때 때마침 여관을 발견한다면 여관의 작용인은 여관을 지은 벽돌공들의 행위이고 목적인은 당신의 갈증 해소이다. 만약 누군가가 왜 여기에 여관이 있지? 라고 묻는다면 누군가가 그곳에 지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든 목마른 여행자들이 그 길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든 모두 적절한 대답인 것이다. 하나는 작용인에 대한 다른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인에 대한 다른 설명이다. 인간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목적인에 의한 설명이 적절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는 인간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생물인 자연과 관련해서는 오직 작용인만이 과학적 발견 대상으로 밝혀졌고 목적인으로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항상 사이비 과학으로 이어졌다. 사이비 과학. 과학을 빼고 사이비만 붙이더라도 요새 사이비가 너무 많죠. 사이비라고 한다면 사기 행위를 그냥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지도 않을까 싶어요. 사이비.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 사이비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비.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 한데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건가? 네, 그런 느낌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이비가 많죠. 네, 사람도 사이비가 많습니다. 요새.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행동하지만 전혀 아닌 사람들도 많죠. 자, 계속 소개합니다. 어쩌면 자연현상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목적은 아직 완전히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므로 알려진 모든 과학 법칙은 오직 작용인만을 다루어야 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고 갈릴레이 시대가 되어서야 세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17세기 사람들, 특히 갈릴레이, 데카르트, 뉴턴, 라이프니츠는 초기 그리스인들을 제외하고는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갑작스럽고 놀라운 방식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다. 당대의 수리 물리학에서 사용된 일부 개념이 당시 믿음과 달리 타당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최근의 물리학 발전이 17세기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개념을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그들의 개념은 자연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비밀을 푸는 열쇠였다. 원자폭탄을 유일한 예외라고 한다고 해도 산업과 전쟁 부분에서 보여준 현대 기술은 지금도 여전히 갈릴레이와 뉴턴의 원리에서 발전된 역학 유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태양은 왜 뜨거운가와 같은 문제에서는 양자역학의 최근 발견이 매우 필요하지만 천문학도 여전히 이와 같은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 참고로 양자역학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러셀 저자님은 아인슈타인과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갈릴레이와 뉴턴의 역학은 두 가지 새로운 원리와 하나의 새로운 기술에 의존했다. 두 가지 새로운 원리 중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으로, 이 법칙에 따르면 어떤 물체든 그대로 두면 동일한 직선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 이 원리의 중요성은 스콜라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발전시킨 원리와 대조할 때 명확해진다. 갈릴레이 이전에는 달의 아래쪽 영역과 위쪽 영역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믿었다. 달 아래의 영역인 월하계는 변화하고 쇠퇴한다. 이곳에서 물체의 자연적 운동은 직선이었지만 운동 중인 물체는 그대로 두면 점차 속도가 줄어들어 결국 멈춘다. 반면에 달 위쪽 영역인 천상계에서는 물체의 자연적 운동이 원형을 그리거나 여러 원형 운동의 중복을 통해 일어난다. 천체의 주기적 변화를 제외하면 천상계에는 변화나 쇠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체 운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구체 중 가장 바깥쪽인 제1운동자로부터 전해지며, 제1운동자 자체의 운동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운동시키는 부동의 원동자, 즉 하느님에게서 비롯된다. 자, 네, 저자분께서 갑자기 물리법칙을, 저는 이과가 아니라서 이게 너무 힘드네요. 저는 어렵네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부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나는 어우, 과학이 너무 어려운 걸까요? 관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를 들어 분수를 보는 사람이라면 물방울이 곡선을 그리며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수평으로 발사된 총알은 처음에는 잠시 수평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믿었다. 이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지진 않죠. 천천히 떨어지죠. 곡선을 그리면서. 혜성은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구와 달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만약 혜성이 달 위에 있다면 사라질 수 없는 천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었다. 갈릴레이는 지구와 천상계를 지배하는 원리를 단일한 관성의 법칙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르면 한 번 운동하기 시작한 물체는 지구에 있든 천구 중 하나에 있든 스스로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계속한다. 이 원리는 정신이나 영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도 물질이 운동에 대한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순수하게 유물론적인 물리학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로는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과학자라도 그 원리를 믿게 되었다. 자, 이런 법칙이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믿고 응용해야죠. 근데 저는 제 머리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 사실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분량을 잠깐 확인을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좀 간추려서 중간에 좀 건너뛰고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원들 사이에서는 가족에 국한되었던 사회적 결속력이 선사시대에는 부족 단위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역사 초기에는 상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작은 왕국들을 수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작은 왕국들에서 고대 제국들이 성장했고, 그 후 점차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큰 오늘날의 강대국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아주 최근의 발전으로 작은 국가들은 실질적인 독립의 기회를 빼앗겼고, 이제 독립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진 국가는 두 개만 남았다. 물론
이 두 개의 국가는 미국과 소련이다. 자, 이 책은 1950년대에 지어진 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비유를 하자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독립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진 국가가 두 개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네, 우리는 우리 결정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와, 좀 무서운 부분이네요. 갑자기 좀 두렵게 다가오는 부분이네요.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게 맞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자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인류를 재앙에서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개의 독립국가에서 하나의 세계 국가로 가는 단계뿐이다. 재앙을 가져오는 전쟁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말이다. 참고로 이 저자분은 무정부주의자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런 운동을 좀 하셨다라고 앞서 저자 소개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단위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인류가 지금껏 이루었던 모든 위대한 업적은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행복과 번역의 시대를 빠르게 불러올 것이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하루에 4~5시간 이상의 생산적 노동 없이도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급격히 감소한 질병은 더욱 줄어들 것이며 조직화와 과학의 힘으로 얻은 여가 시간은 대부분 순수한 즐거움에 바쳐질 것이다. 물론 그때에도 예술과 과학 탐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경제적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를 얻을 것이며 대다수의 인류는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부유한 젊은 아테네인의 특징이었던 걱정 없는 모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전망은 기술적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대중들이 적의 죽음보다 자신들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와, 네. 이 부분도 밑줄을 긋겠습니다. 적의 죽음보다 나를 살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요새는 좀 반대인 것 같은데. 나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보단 남들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만연한 세상이 아닌가. 역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렇게 씁쓸할까요? 그리고 숭고하거나 어려운 이상은 아닌 것 같지만 이제껏 입증되었듯이 인간 지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지금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다.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의 집단 지성에 따라 인류가 전례 없는 재앙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수준의 행복과 안전한 번영과 지성에 도달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자, 이 책이 쓰여졌던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수준의 행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재앙에 빠져 있는지 이 당시에 과연 인류는 어떤 선택을 했었던 걸까요? 좋은 선택을 했었던 걸까요? 저는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면 되죠. 앞으로의 인류가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다시 행복과 안전, 번영, 그리고 지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겠죠.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나로서도 알 수 없다. 두려워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좋은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니 희망을 갖는 것이 완전히 바보 같은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희망을 딛고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책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의 9장의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앞날을 걱정하게끔 내 자신을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내가 왜 이렇게 고민에 빠져 살지?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 내 자신을 비판할 때 나는 성장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을 아무리 비판해봤자 내 자신은 성장할 수가 없다. 라고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의 책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중간에 나온 그 이과적 지식들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는데 결론은 너무 좋은 책이다. 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